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재명 대표가 했던 소위 K-엔비디아 발언을 보고 썼던 칼럼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을 만들어서 국민 지분 30% 정도를 확보하면은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꿈꾸는 기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대뜸 사회주의 발상이다 또는 황당한 공상소설이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받아서 상상력이 부족하고 엉터리 반격에 고맙다. 그러니까 말로 딱 쳐받았죠. 당에서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AI 강국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시키고 국부펀드를 50조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는데 실제 뭐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이런 그 이념적인 체계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삼성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라고 치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가? 그냥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설립은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75년이었고요. 거의 50년 가까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99년에 했어요. 한 30년 됐어요. 엔지니어 3명이서 이제 젠슨 황 포함해서 3명이서 설립을 해서 한 회사인데 지금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물론 주식 시세니까 이 변동이 있어서 삼성전자도 한 340조에서 400조 우리나라 예산의 한 반 정도 뭐 이렇게 라프하게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4,300조 그것도 변화가 있어서 대개 삼성의 10배 이상 15배까지도 큰 회사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주가는 그런데 한 2배밖에 안 돼요. 실제로 숫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출액도 삼성이 디지털 솔루션 그 반도체 하는 사업부가 분기에 한 30조 정도 하는데 30조 원보다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57조 원이니까 한 2배 정도 돼요. 매출액은. 그러니까 매출액은 아까 주가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됐다. 왜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안 쳐주는 거지. 매출액이 일으키거나 이익에 비해서 그만큼 치는 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보다 작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평가된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보.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희망을 적게 본다. 그걸 나타내는 지수가 거기 있는 PER 지수예요. PER 지수가 엔비디아가 한 4배 정도 가까이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익에 비해서 주가를 더 많이 쳐준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분기에 한 6.5조 되는 데 비해서 이쪽은 31조. 영업이익은 훨씬 더 커요. 매출 대비로 봐서. 근데 그 반도체 솔루션, 그 디지털 솔루션을 보면은 이익은 4.7, 5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을 2배 정도 되는데 이익은 5배 정도 되니까 곱게 쳐주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삼성만한 회사를 하나 만들기도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거에 5배 정도 되는 회사를 그거에 30% 지분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나오죠. 삼성전자 또는 엔비디아가 어떤지. 그러니까 차트로 뽑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선 하루아침에 떨어진 회사가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는 처음에 반도체 시작을 한 게 시계에 들어가는 조그만 IC를 75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이렇게 거듭해서 투자를 계속해가면서 지금까지 한 50년 커온 회사예요. 75년도에 직접 회로 그 시계에 들어가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만든 것부터 이렇게 커온 거죠. 엔비디아도 93년에 그 AMD에서 뛰어나온 엔지니어 3명이 젠슨왕을 포함해서 이렇게 CPU를 만들겠다.
해서 했는데 CPU 시장이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서 게임기에 들어가는 GPU를 만든 거로 방향을 바꿔서 99년에 처음으로 GeForce라고 하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만든 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년부터 이제 AI 딥러닝이 붐을 일으키면서 GPU 활용도가 증가해갖고 쭉 여태까지 이렇게 온 회사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이렇게 걸려서 온 거다. 이게 우선은 생각해야 될 게 하루아침에 이런 게 떡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긴 떡만 보면은 너무나 크고 좋지만 그거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참 지난한 과정이었다. 두 번째,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희망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위기 경영에 대한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주가 지수를 반도체 분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회사를 다 그린 그림이에요. 엔비디아를 못해서. 우리나라가 대표로 생각하는 삼성이 여기 요 코나 요만큼이에요. 엔비디아에 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의 1 이하로 더 작죠. 이게 구석에 코딱지만큼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게 하이닉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활동을 볼 때 전 세계에서의 위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요새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분야에 있는 회사만 다 모아도 여기 브로드콤, AMD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로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30% 한다 그러면 120조가 한 이익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1년의 이익이 120조 정도 되고 그게 삼성의 DS 부분에 한 5배 정도 되는데 그거에 30%면 36조 정도 돼요. 얼핏 생각에는 야 그거에 한 30% 36조 정도면 야 국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어도 그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겠다 나눠서 이제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눌 돈이 아닌 거예요. 반도체가 30년 50년 올 동안 그렇게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던 건 그거 돈을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투자를 한 번만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투자를 일종의 레이싱을 하는 거지. 마라톤 레이싱을 하는데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그 맞으면 규모가 커질 때마다 뭐 64 디램에서 128 디램 뭐 갈 때마다 그 시설 투자나 뭐 엄청난 R&D 투자를 해야지만 지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닦아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거기서 스탑. 그런데 지금 반도체만 해도 연간 1년에 이익이 한 20조 정도 돼요. 예를 들면 20조, 뭐 30조, 많을 때는 30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나눠 먹을 돈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정치인들은 생각하면 대기업에 있는 무슨 유보금을 갖고 좀 나눠 쓰자. 뭐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막 하는데 그 대기업들에 있는 그런 이익들 이렇게 유보금 같은 것들은 그냥 나눠서 배당 주고 끝날 돈이 아니에요. 회사를 만약에 청산한다면 그걸 다 나눠가지고 끝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제 첫째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삼성만 해도 20조 이익을 했는데 또 다시 무슨 저거 발표를 하냐면 5년 동안 앞으로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5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 되는 돈이지 그렇게 나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게 아무리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회사지만 그 회사조차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배상해서 닦아 먹을 돈이 아니다. 두 번째는 50조 원의 펀드를 국보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걸 기본으로 운영해서 결과로 배당을 받아서 그거를 쓰겠다. 그러면 참 그 이익을 일부가 가지 않고 국민들이 고루고루 쓰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첫째는 결과만 보면 안 되고 장기간 30년 50년 투자해서 나온 결과다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 이익을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투자가 서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50조 원의 그 펀드를 마련했더라도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이 엔비디아 같은 아주 대박을 터뜨린 그런 회사를 딱 집어서 점쟁이만 집어서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30년 후에 그런 대박이 될 거를 30년 전에 어떻게 알고 그거를 미리 돈을 넣겠어. 그런 점쟁이가 있으면 전 세계 누구도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투자가가 아마 이재명 대표를 뒤에서 쫓아다닐 거야. 그런 점쟁이로 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펀드를 했더라도 이렇게 미리 점쟁이 마냥 찝어낼 수 없는 게 우리 투자업계다 이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일반 투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국민연금만 해도 그 투자 수익을 1200조 정도 국민연금이 굴리는데 그 투자 수익을 어디서 내냐면 해외 투자에서요. 해외 금융 투자,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또는 환율에 대한 이익 이런 거를 갖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마냥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그것도 미국이나 이런 아주 벤처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혁신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벤처 회사에 투자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내겠다?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로. 지금 민간에서 우리나라의 벤처 회사의 투자가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냐? 투자 업계가 나쁘냐? 이게 상호적이에요. 첫째는 그런 투자할 만한 미래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벤처 인더스트리하고 다르게 초기 회사의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점쟁이 마냥 찝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미리 찝어서 그렇게 투자하기가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투자를 하지 뭐 라운드가 좀 진행된단 말이지 초기 투자가 안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또 벤처 회사가 또 크기가 어렵고 근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벤처 회사에 투자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키워서 그 과실을 나누겠다. 그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매력적인 벤처 기업이 없어서 초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정말로 몽상인지 뭐 망상인지 하여튼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대기업 말고 그냥 우리 잘 나가는 회사 하나는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 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 벤처 회사로서 그래도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가 쿠팡이에요. 근데 쿠팡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냐 아니냐 그것도 디베이트가 많아요. 주주부터 그렇고 설립자부터 그렇고 그 회사에 사실 아까 벤처 투자 얘기했지만 투자를 초기 단계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손정희 씨예요. 그래도 이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이버하고 쿠팡이라고 하는 이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32조인데 쿠팡은 60조예요. 쿠팡이 훨씬 나중에 생긴 회사지만 시가총액은 더 커.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야. 실제 네이버가 그러면 저평가됐냐? 쿠팡을 더 가치가 있게 보냐?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볼 때는 쿠팡이 60조예요. 매출액은 어떠냐? 매출액은 9조. 근데 이거는 30조.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고 8,300. 그 다음에 이게 횟수 때문에 근데 22년에는 342억 원이 적자였었다. 근데 여기에 특징적으로 보면 쿠팡은 쭉 이게 해가 지나가면서 15, 16, 17, 18 이렇게 해갖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15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이룬 적이 없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하나 키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설립해갖고 저렇게 지금 나름대로 성공, 우리나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이 회사조차도 15년 동안 계속 꼬라박고 내 생각에 아직 통계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수십조 원 꼬라박았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 숫자가 이게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19년부터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그전에는 훨씬 더 컸어요. 막 1년에 1조 가까이 막 까먹어서 손정희 씨가 초창기에 뭐 2조 3조 넣었다고 그랬는데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누적 적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키워서 그 흑자를 내고 하기까지는 그렇게 힘든 과정이다.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돼. 이게 대표적으로 그 성공을 그래도 해서 미국에까지 상장을 해서 한 회사조차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초기 단계에 투자했고, 초기 단계에 투자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 하나 투자가 지금 4천조 원이면, 30조 원이면 1200조로 투자해야지 30조만큼, 30%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는 힘들고, 또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트럼프가 맞으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400 이상으로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 200 몇 달러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 국부펀드를 이렇게 잡아넣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리스크하게 운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게 핑크빛만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의 벤처 환경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뽑았어요. 24년도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벤처 회사를 리스트업한 차트예요. 전 세계에 레포트된 게 130개 정도 레포트 됐어요.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서 1조 이상의 회사 가치를 쳐주는 유니콘이 130개 중에서 미국의 58%가 있어요. 이렇게 76개. 근데 이 리스트를 보면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 여기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까지도 하나씩은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 다행히 며칠 전 소식에 작년 말에 2개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개, 2개야.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 뭐 많이 된다 뭐 이러지만 그런 숫자에서 아주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AI 분야에 보면 이게 한 150개 정도 되는데 2000년부터 쭉 해서 작년까지 AI 분야의 유니콘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야, 없어. 그제도 신문에도 계속 보니까 우리나라 AI 산업 굉장히 위태롭다. 그러니까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사회주의다, 뭐 자본주의다 이런 이념적인 거 아니고 오늘 경제적인 또는 산업 인더스트리에서의 현황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스타트업 그 환경이 진짜 그렇게 투자해서 커질 만한 또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규제 철폐니 뭐 이런 등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활동이 너무나 힘들어요. 벤처 기업 뭐 어떻게 움직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국내 유니콘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마다 생겼던 유니콘이고 현재 몇 개는 IPO 쿠팡 같은 거는 상장해서 이제 졸업하고 현재 남아있는 유니콘이 22개 정도. 지난 정부에서 이 벤처기업부라고 처음 만들어갖고 장관 된 사람이 1년 동안에 유니콘 10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그냥 정치적으로 선언을 막 해야 막 10개, 100개. 그러니까 그게 뭐 말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악한 우리의 환경을 잘 알고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뚫겠다, 돌파하겠다 이런 쪽에 머리를 모아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펀드 운영에 아까 50조 원의 국부 펀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하고 대담하면서도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펀드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펀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 돈이 이렇게 50조 100조 모여 있으면 이걸 갖고 어디 뭐 투자하면 돈이 뭐 노다지가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펀드 운영이라는 게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운영하는 펀드가 1200조 정도 돼요. 저 돈은 까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쭉 쌓아놓은 돈이 1200조잖아요. 그래도 15% 이렇게 10% 이렇게 선정하면 요새 국민연금 뭐 올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 펀딩을 잘 운영하면 펀드를 잘 운영하면 그거를 연장할 수 있어요. 잔고가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그래도 펀드 운영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그 기금 운영이 24년에 15%로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어요. 88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모아지기 시작해갖고 작년에 15% 수익률을 달성한 거는 해외 주식이 호황을 이뤄서 그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88년부터 여태까지 쭉 수십 년 동안 운용한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6.8%.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나아.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운용을 해서 6.8% 평균으로 했으니까 그거보다 낫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정희 회장이에요.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라는 걸 운영해요. 그게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0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점 잘 치는 사람이야. 많은 실패도 했지만 또 몇 개 성공적으로 점을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바바 같은 거예요. 알리바바가 마윈이 청년일 때 처음에 회사 만들 때 누적해서 2.8억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한 3천억, 4천억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240배 얻었어요. 엄청난 거죠. 아까 쿠팡도 손정희 회장이 몇 조 투자했어요. 뭐 나 정확하게 액수 모르겠는데 한 3, 4조 투자했을 거예요. 지금 쿠팡의 최대 주주가 손정희 씨예요. 쿠팡이 한국 회사라고 뭐 규제하려고 돼. 우리 회사 아니야 저거. 메이저 주주들이 다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기업이 없어. 근데 이런 회사조차도 한 분기에 45억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그런 반면에 2020년에는 180억 불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도 저렇게 성공한 게 있는 반면에 위워크 같은 투자는 아주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깨지고 그중에 몇 개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벤처 펀드를 운영해서 그래도 잘 운영했다고 하는 데가 평균적으로 15%면은 아주 엑셀런트한 거로 봐주는 거예요. 벤처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점쟁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점쟁이 안 하려면 뭐예요?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괜찮은 데를 쭉 골라서 투자해서 그 중에는 어떤 거는 말아먹고 어떤 거는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로 뭐 아까 국민연금 같으면 6.8% 뭐 15%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펀드 운영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유발 하라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질문을 하던데 저는 국부펀드의 역할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국민연금이 하거나 아니면 사우디의 국부펀드 마냥 진짜 그 웰스 펀드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운영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요즘마 펀드 같은 거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아요. 1조 정도예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민간의 투자가 스타트업들한테 벤처 회사들한테 투자가 안 간다. 왜? 성공할 확률이 작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국가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요즘마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같이 활성화되기 훨씬 몇십 년 전부터 나라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혁신적인 기업들한테 선행적으로 국가가 나서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벤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펀드다. 그런 펀드는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마 펀드가 정부 주도의 벤처 캐피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로 고위험 민간 프로젝트나 아니면 투자가 어려운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스타트업 네이션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부를 축적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의 그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50조 원을 수익성 국부 펀드를 만드는 거는 운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에 공공이 개입하면 저는 말아먹기 딱 알맞다. 그래서 수익성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벤처 캐피탈로 한 1, 2조 우선 한번 해보면 청년들한테 이상하게 강요만 하고 희망 고문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도 투자해 주는 거죠. 국가가 만들어 온 펀드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책 자금에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지원책을 쓸 게 아니라 투자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나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국가 예산 나눠주는 게 많거든요. 정책 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에 해서 했던 국가가 주도하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그거를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벤처의 환경에서는 지금 보세요. 기업들을 위해서 주 52시간제 고집하고 타다법 만들고 뭐 그런 주제에 무슨 국부 펀드를 한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하자면 그렇고요.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겠다. 뭐 K 엔비디아 만든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공공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활성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애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표현하면 정치인은 기계가 잘 돌아가게, 기계라고 하는 건 민간이 잘 돌아가게 기름친다는 게 제 표현으로는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막힌 혀를 뚫어준다. 막힌 규제를 뚫어주는 거에 역할을 해야지 그걸 자기가 돈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겠다. 이건 기업들이나 민간들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은 혀를 뚫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그 타당성이 없는 얘기 갖고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 혹세무민은 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걸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확 화두를 던져서 그릇된 이론으로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 그걸 혹세무민이라고 그러니까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 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단에 비춰서 애초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거리가 멀면은 그 말 그 자체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몽상이다. 몽상을 바탕으로 해서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그 칼럼에서 쓴 겁니다. 감사합니다.